이런 세계 어디에 있든지 통화가 가능한 인공위성 전화를 쓰는 장면은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면 자주 나오죠. 약간 개젯 매니아적인 저지만 이런 전화만큼은 영화에서 보면 그냥 그런 전화도 있지 그 정도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제가 뭐 아프간 전쟁터에 있을 일도 없고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꿈도 없고 가지고 있는 아이폰 너무 잘 쓰고 있고 뭐 한마디로 저나 제 주위의 분들은 타겟 마켓이 아닌 거죠. 그런데 왜 지난 에피소드에서 다룬 아크의 일본 우주산업 니코 글로벌 스페이스 에퀴티 펀드에서는 11월 말기분으로 7.1%를 차지해서 1위, 아크 Q는 2.98%로 11위, 그리고 종합선물 세트 아크 K까지도 안고 있는 걸까요? 그거야 물론 세상에는 저같이 보통 셀폰으로 다 해결되는 분들이 월등히 많지만 극한 상황에서도 꼭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하는 분들, 영화 속의 아메리칸 스나이퍼이나 아니면 항공기 조종사, 바다 한가운데서 일하시는 분들, 도시 밖으로 약간만 떨어지면 셀폰은 먹통이 되는데 하이킹, 스킹, 등산을 즐기시는 분들, 그런데 사용자들은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인터넷 of Things, 요새 사물 인터넷이 그냥 마케팅 용어가 아니고 정말 사용도가 실제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이리디움은 거기에도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드론 조종, 우리 회사 수많은 트럭들이 어디에 있는지, 움직이는 컨테이너들이 제대로 배를 갈아타고 정착지까지 잘 가고 있는지, 심지어 아프리카의 멸종 위기의 코끼리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지난 2017년 239명의 목숨을 앗아간 말레이시안 에어 370은 도대체 어디로 떨어졌는지, 이리디움의 사용도는 이미 사람보다 사물이 더 많습니다. 잘 안 알려진 인공위성 통신 산업의 이리디움 스토리를 공유하겠습니다. NYU의 재정 투자를 가르치는 아시와 다모다란 교수의 저서 중에 Narrative and Numbers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어로도 번역이 돼 있고 한국에서도 많은 인기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아주 기술적인 기업가치 분석의 대가인 다모다란 교수가 넘버 크런칭만으로는 사업의 가치를 분석할 수 없다.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둘이 합쳐졌을 때 허상이 아닌 사람들을 끄는 비전이 된다는 말은 앨런 머스크의 성공을 응원하고 있고 애플과 스티브 잡스의 광팬이었고 왜 기술적으로는 월등했던 니콜라 테슬라는 요즘에야 알려지고 토머스 에디슨의 발명왕이라 불리우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창사 멤버가 되었는지를 잘 아는 저에게는 아주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이리디움은 1987년, 그때는 지금의 애플 같은 모토로라의 직원 3분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왼쪽에 베리 발티저 씨 가족이 바하마로 여름 휴가를 갔는데 때마침 한참 새집을 사는 중이라서 마지막 협상할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같이 인터넷이 다 잘 깔린 것도 아니고 셀폰도 심만 바꾸면 잘 뚫리던 시대가 아니어서 아주 애를 먹고 미세스 발티절은 모토로라는 아폴로 우주선하고도 연결선을 만들었는데 어디서나 잘 뚫리는 셀폰망은 언제 만들 거냐고 질문인지 푸념인지 말을 하게 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가운데의 동료 레이 리어포드 그리고 오른쪽의 켄 피터슨과 같이 인공위성을 기초 인프라로 하는 모바일 폰 네트워크를 구상하게 되고 회사에 건의하게 됩니다. 그때 무서울 게 없었던 천하의 모토로라는 단숨에 건의를 받아들이고 비밀리에 일을 진행하고 드디어 1990년 6월 사상 처음에 전 세계를 잇는 통신망 이리디움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스케일, 지금의 스페이스X 스타링크 전에는 정말 영화에서나 들어보는 스케일이었습니다. 아까 말한 세 분을 포함한 이리디움의 디자인팀은 전 세계를 다 연결할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66개의 인공위성을 6개의 궤도에 11개씩 인공위성이 있어야 된다는 구성을 했고 거기에 또 인공위성 하나가 고장이 나면 쏘아 올리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아예 떠있는 대기 인공위성 6개 그리고 30여 개의 협력사와 투자회사, 로켓도 미국산 델타2로 12번 쏴서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고 중국의 롱마치 로켓을 6번 쏘고 러시아의 프로톤, 락톤 합쳐서 10번, 도합 28번에 걸쳐 로켓을 쏘아 올렸습니다. 총 투자비는 그때 돈으로 $5 billion, 지금 돈으로는 $10 billion, 한화 11조였습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그때도 이리디움이 제일 먼저 시작하고 제일 뉴스를 많이 타는 회사였을 뿐이지 이런 인공위성 전화통신망을 세우겠다는 민간 경쟁사는 무려 10개가 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텔레데식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고 퀄컴도 주도가 되고 현대도 투자했던 글로벌스타, 인텔셋, 페남셋, 세럴라이트의 셋으로 끝나는 회사가 여러 개 있었나 봅니다. 참고로 위에 글로벌스타는
아직 존재하는 인공위성 통신 회사인데 운영이 확실치 않은 회사입니다. 요새 아크엑스 그리고 레딧 덕분에 하루에 10% 뛰었다가 다음날 15% 떨어지는 그런 회사입니다. 드디어 모토로라 내부 비밀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장장 10년, 공개 발표 후 8년 후인 1998년 11월 1일 그때 미국 부통령이었던 알 골이 이리디움에 첫 통화를 합니다. 그런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제가 1998년에 어떤 전화를 썼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제가 닷컴 회사에서 일할 때 모든 직원에게 이런 넥스텔 전화를 줄 때니까 얼마 안 가서 그때의 아이폰이었던 모토로라 레이저이 나왔을 때 그 바로 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땐 이미 외국에 나가도 웬만한 데 가면 심카드 바꾸면 비싸지만 국제통화가 가능한 시대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개봉한 지 딱 1년 뒤인 1999년 이리디움은 파산보호를 신청합니다. 사업 시작 후 1년이면 100만 명의 가입자를 예상했지만 10분의 1, 10만 명 정도가 가입하고 그리고 지금 같은 0% 이자 시대엔 상상이 안 가지만 모 회사인 모토로라가 보장한 빌린 돈은 연 이자율이 7.75%, 보장을 안 해주는 돈은 자그마치 이자율이 11.25에서 14%였답니다. 그래서 드디어 지분이 제일 많았던 모토로라가 이러다간 이리디움이 다 끌어들여 요즘 보통 셀폰으로 아주 잘 나가는 모회사까지 망가뜨리겠구나 하는 어찌 보면 아주 현명한 생각을 합니다. 백지화하자. 그리고 공중에 떠있는 인공위성이건 대기하고 있던 인공위성이건 유지비 창고비만 들어가니 다 폭파하고 흑역사를 지워버리자. 영화에서 보는 그런 자폭 소프트웨어이 올라가고 이젠 발사 초읽기가 아닌 폭파 초읽기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때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지금의 이리디움이라는 회사는 그냥 기업 교과서에 나오는 회사가 됐겠죠. 그리고 어쩌면 앨런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만든다는 말에 많은 사람들은 그거 옛날에 시도해 봤어. 엔지니어링 책만 열심히 읽지 말고 비즈니스 역사책도 좀 읽어보세요 라는 투자자들에게 냉소한 반응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쓰레기가 다른 사람의 보물이라고 이 이리디움의 인공위성들이 보물로 보인 분은 페남 항공사 등 여러 회사에서 CEO 회장직을 하다가 69세로 은퇴한 댄 클루시라는 분입니다. 항공사의 사장으로 있었으니까 땅에서 레이더로 항공기들을 추적하는 것보다 인공위성으로의 추적이 얼마나 더 추적 범위를 넓힐 수 있을지 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 요트 여행을 다니고 골프 여행도 다녔는데 셀폰이 안 뚫리는 데가 하도 많아서 마침 몇 안 되는 이리디움 가입자였습니다. The Iridium Story라는 책에 의하면 이리디움이 파산에 들어가고 어떻게 할지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댄과 댄의 부인은 남미 바다의 요트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점잖던 요트 선장이 너무나 잘 쓰고 있던 이리디움 전화회사가 드디어 선을 끊었다며 먹통이 된 이리디움 전화에 대고 화를 막 내더래요. 지난 1년 동안 제일 큰 비즈니스란 기사였던 이리디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댄 클루시는 이때 은퇴 2년 만에 다시 사업 전선에 들어가서 이리디움을 구해보기로 작정했습니다. 물론 암만 계속 CEO직만 역임해온 댄이지만 이리디움을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리디움의 투자자들은 미국의 모토로라뿐만 아니고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정말 세계적이었고 일일이 다 다니며 그리고 특히 항공모함 같은 모토로라는 일단 방향이 정해지면 코스를 바꾸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설득과 흥정은 1년이 걸렸고 드디어 2001년 3월 그때 돈 5 빌리언을 투자해서 만든 이리디움을 25 밀리언 한화 280억 원 지금 돈으로 56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한 가지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은 2009년 이리디움이 다시 재정이 원만해져서 다시 상장할 때 스펙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딱 10불에 합병 상장해서 12년 동안 한 5x 했네요. 그런데 2019년까지 20불을 못 넘기다가 지난 2년 동안 5x 했습니다. 2009년 Annual Report, 그러니까 상장회사로 첫 번째 Annual Report를 펼쳐보면 그때도 사장이었고 현재도 사장인 맷 대시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리디움 넥스트 다음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 컨트랙터와 융자 조달처 확정 진행 중입니다. 이리디움 넥스트 프로젝트는 차질 없이 새 인공위성 네트워크로 가를 것이며 등등등. 이리디움 넥스트는 모든 현존 기기들과 호환이 가능합니다.
아니 5 빌리언을 써서 설계하고 개발하고 쏘아올리고 궤도에서 잘만 돌아가는 인공위성들을 갈아치운다고? 그런데 다음 문장이 꽤 멋있네요. We expect to remain the only communication network that works everywhere in the world for a long time to come. 우리는 오랫동안 세상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유일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일 거로 예상합니다. 네,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는 거짓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스타링크가 곧 오잖아. 그렇게 생각할 분이 꼭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딱 그 생각을 했거든요. 조금 이따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 수 있는 건 2010년 그 해부터 2016년까지 2.7 빌리언을 써서 인공위성들을 다 다음 세대로 업그레이드 한다는 거예요. 요새 같으면 이런 적자내는 사업 계획이 발표되면 주식이 막 올라가겠지만 그때는 시대가 달랐죠. 그리고 여기 또 주목할 게 로켓은 락킷 마틴, 인공위성은 프랑스의 데우스로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 아크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예고편으로 2009년에는 아직 스페이스X가 간신히 두 번째 로켓 발사를 성공했을 시기입니다. 그리고는 2010년 갑자기 락킷 마틴과의 협상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그의 처음 데뷔 발사를 한 스페이스X의 팔컨 9을 사용하기로 492 밀리언 달러의 계약을 맺습니다. 이건 스페이스X 창사 후 제일 큰 계약이었고 그때로는 민간 우주선 개발 계약으로서도 역사상 가장 큰 계약이었습니다. 데이터 용량은 적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어디에서도 통신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리디움. 수신하려면 엄청 큰 디시와 전력이 필요하지만 기가바이트 레벨의 많은 데이터 용량을 송수신 가능케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링크. 인공위성 및 정밀 송수신 장비를 생산하고 서비스하는 데오스. 그리고 적에도 고게도 로켓 발사를 민간 회사로서는 처음으로 해냈고 재사용이 가능한 로켓 발사 시스템 개발한 그전에는 상상도 못할 가격으로 이걸 다 민간 회사 차원에서 적재 안 내고 가능케 하는 스페이스X. 뭔가 스페이스X 생태계가 그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좀 틀린 말 같고 아크가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그냥 우주 산업이다 하는 우주에 관련된 거 막 집어넣는 게 아니고 서로 돕고 이득하는 줄을 잡아 넣는다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참고로 가운데가 이리디움의 맷 대시, 오른쪽에 있는 분이 데우스의 대표 장루 게어이고요. 이 사진은 2017년 팔컨 9에 실린 10개 이리디움 넥스트 인공위성들이 성공적으로 발사된 후 찍힌 사진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리디움이 인공위성 10개를 실은 팔컨 9 발사 광경입니다. 2017년 1월 14일 캘리포니아의 밴델버그 공군기지입니다. 해발 70km 정도에서 1차 로켓 시스템이 떨어져 나가고 2차 로켓으로 인공위성을 실은 메인 칼고는 계속 목적 궤도로 향하고 You can actually see the deck of the gunship right now. 떨어져 나간 1차는 지구를 향해 돌아오고 착륙합니다. 스페이스X 직원들은 한 1시간 후에 있을 메인 칼고의 인공위성들을 성공적으로 궤도에 올려놓는 것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미 당연시하는 것 같습니다. 로켓 발사는 언제 봐도 멋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컬럼버스 시대 때 좀 멀리 가면 낭떠러지가 있을 수도 있고 금이 땅에 막 굴러다니는 시판코라는 데가 있을 수도 있는 망망한 바다로 떠나는 배들을 보는 사람들의 심정이 이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리디움은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 동안 8번 모두 다 스페이스X의 팔컨 9을 사용해서 75개의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려놓고 100% 마케팅과 4월 개발 모두 에 들어갑니다. 네, 이 아저씨 쇼에도 나타나고 뭐 애플의 팀쿡도 자주 나오는데 영광으로 알고 출연해야죠. 그리고 그때부터 거의 10년 동안 잠자던 주식도 드디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앞으로의 이리디움, 특히 투자 가치 위주로 이리디움을 보겠습니다. 우선 이리디움에 속해 있는 인공위성 통신 시장 규모를 보겠습니다. 이건 2017년 헥사라는 회사가 내놓았던 자료입니다. 연평균 5%에서 7% 정도 자라서 2024년 세계 시장 규모가 5.5 빌리언 정도 될 거라는 그냥 안정된 작은 시장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20년 불과 3년 후 그랜뷰 리서치라는 회사 자료에는 세계 시장이 아니고 영국 시장만 평균 9.2% 성장해서 2027년에는 125.7 빌리언이 된다는 아주 성장성 시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물론 전체 시장 규모는 둘 다 훨씬 크지만 전문가들이 핀텍의 연평균 성장률을 17%로 보고 있고 이커머스를 8.1%로 보고 있는데 전체 우주 산업도 아니고 그중에 작은 파이 조각의 하나인 셋컴 인공위성 통신 산업의 평균 성장률을 9.2%로 본다는 것은 불과 몇 년 사이에 안정된 시장이라는 시점에서 성장성 시장이라는 시점으로 인식이 갑자기 바뀌었다는 것이겠죠. 그 이유는 전문가가 아닌 우리도 좀 이해가 갈 겁니다. 스페이스X 같은 회사 덕분에 전에는 나라 차원이 아니면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것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물론 아직도 싸지는 않지만 가능하고 그전까지 필요는 했는데 건의도 못했던 사업들이 이젠 정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분야가 격동기를 맞이했다는 뜻일 것 같습니다. 전기동력 차들이 처음 나오기 시작했을 때 애널리스트 사이의 시장 규모 예상이 하늘과 땅 사이였다가 20년이 지난 지금에야 비로소 의견이 좁혀지는 것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2017년 시장 규모 분석표를 보면 아주 간단히 항공, 지상, 해양으로 갈라놨는데 그때는 이게 정말 책임 있는 분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2년 시장 규모 분석은 공간이 모자라 하나 뺀 것을 포함해 무려 9개로 갈라놨습니다. 그리고 농업, 교통, 물류, 공업 등 많은 캐테고리가 음성통신이 아닌 IoT,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이 주목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이리디움이 속해 있는 섹터는 모바일 인공위성 서비스라는 섹터입니다. 단연 인말셋이 선두에 있고 이리디움을 포함한 나머지 플레이어들은 별 볼 일 없이 보입니다.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이리디움이 앞으로 10년 동안 10배로 성장할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장 자체가 커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인말셋이라는 이 섹터의 거인을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인말셋을 커버하겠습니다. 인말셋은 원래 UN 산하의 안전한 국제 해양을 위한 26개국의 협의하에 만들어졌습니다. 1980년에 거기에 국제항공협회도 같은 인공위성 시스템을 쓰기로 했습니다. 1999년 한참 이런 공공산업이 민간화될 때 영국계 민간회사가 됐고 런던 스탁 익스체인지에 상장했다가 2019년 프라이빗 에퀴티사가 사서 비상장 업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개 정보는 2018년 거가 마지막인데요. 예상대로 해상과 항공이 매출의 61%를 차지하고 정부 관련 사업이 29%, 민간 산업은 10%입니다. 그리고 1.4 빌리언 매출에 순이익은 125 밀리언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독점을 해왔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리디움은 보통 통신이 안 되는 83%의 지구의 6회 공해 통신의 독점 회사인 회사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 첫째 이유는 기술적 해자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막대한 자본 지출, 캐피털 익스펜디처리 기술적 해자를 위한 10년에 걸친 투자였습니다. 해발 778km 저 궤도에서 도는 66개의 이리디움 인공위성들은 다른 궤도보다 가장 짧은 거리 때문에 빠른 송신을 가능케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리디움은 유일하게 100% 안정적인 L밴드를 사용하는 회사입니다. 반면에 현재 독점적인 회사인 인멀셋은 해발 35,771km 정지 궤도에서 도는 14개 인공위성을 사용하고 K밴드를 겸용해서 커버를 합니다. 이 K밴드는 스타링크 등 각 세대 인공위성 송수진 회사들이 사용할 밴드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K밴드는 안정적인 주파수가 아니라서 강력한 출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17년 말레이시안 에어 추락 후 인말섹 인공위성 시스템 안에 있었지만 어디에 추락했는지 알 길이 없었고 그리고 1년 정도의 이 계통에서는 정말 빠른 시일 안에 유럽의 FAA 격인 유로컨트롤 그리고 인도의 항공 관제사가 이리디움의 에어리언을 사용하기로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FAA도 사용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발표합니다. 벌써 인말셋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L밴드와 K밴드의 차이점이 현재 기술적 해자일 뿐만 아니고 다음 제너레이션 인공위성 통신에도 적용됩니다. 아예 L밴드와 K밴드는 사용도가 틀려서 비교하는 그림이 없어서 이걸 올렸는데 1에서 2GHz가 L밴드이고 빨간 줄이 주파가 데이터를 흘리지 않고 송수신하는 자연 현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걸 이쪽계에서는 lossiness라고 부르는데 L밴드가 제일 lossy하지 않고 왼쪽으로 가도 lossy하고 오른쪽으로 가도 lossy합니다. 이 분야는 전 진짜 아무 전문 지식이 없으니 정정할 게 있으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지도 필요 없고 태양열로 작동하는 모델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등산이나 야외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필수품으로 쓰고 그냥 아마존에서 200~300불에 구입하는 가르민의 통신도 이리디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K밴드를 사용하는 수신기는 그 러시네스 때문에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아는 디시 같은 크기여야 되고 전기에 언제나 끼어 있어야 됩니다. 그 대신 우리가 보통 쓰는 인터넷의 속도와 데이터량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다만 사용도가 틀리다는 거고, 이 시스템들은 사물 인터넷 시장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리디움의 시장 가치는 그들의 새 시장 개척 능력입니다. 인공위성 통신망을 사용한 사물 인터넷, 중요한 물건이나 기기들을 어디에 있든지 추적하고 연결하고 작동하는 것은 전에 없던 시장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아마존이 이커머스의 왕인 건 인터넷으로 물건만 잘 팔아서 된 것이 아니고 상인들의 물건을 전 세계에 있는 자기네 창고에 보관하고 관리하고 손님이 물건을 살 때 배달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물들을 추적해야 하는데 그전에는 셀룰라 통신망을 쓰다가 이리디움의 인공위성 통신망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아주 잘하는 건 자신이 먼저 실험 대상으로 써보고 좋으면 상품화해서 손님들에게 보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리디움 클라우드 커넥트 Powered by AWS입니다. 이리디움은 아마존을 통해서 이리디움 위성통신 사물 인터넷을 공급하는데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태계 구축입니다. 이리디움은 순수 위성통신망이 되기 원하고 할 수만 있다면 공중파만이 상품인 회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손님이 사용하는 제품이 100불짜리 가민이건 10,000불짜리 전투기이건 상관 안 합니다. 그래서 이리디움은 400개가 넘는 파트너 회사들이 있고 이 회사들 사이에 이리디움 통신망을 통해 협업합니다. 이 생태계가 얼마나 스티키한지, 다른 말로 하면 들어가면 다른 옵션이 나와도 웬만큼 월등 좋지 않으면 안 나오는 생태계인지,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생태계인지는 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만약 전자형이면 또 하나의 해자입니다. 한 가지 흥미있는 것은 밑에 나와 있는 많은 이름들이 아크가 설계해준 니코 우주산업펀드에 있는 이름들입니다. 아크의 포트폴리오 구축 프로세스를 엿볼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투자 가치는 이리디움의 고비를 지난 재정 구조입니다. 재무제표를 살펴볼 때 확인할 수 있겠지만 절대로 탄탄한 재정 구조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자본 지출이 필요한 회사는 타운을 건 자본 지출 캐피럴 익스펜디처 시간이 있게 마련이고, 그것을 잘 견뎌내면 약이 되고 못하면 파산입니다. 2009년부터 2019년 마지막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때까지 이리디움은 자금을 빌리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리디움 넥스트에 사원을 걸었습니다. 가운데 산이 소비된 캐펙스 돈덩어리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2019년 말에 지출이 끝났습니다. 이리디움 사장 맷 대시가 인터뷰에 나오면 꼭 하는 말이 10-year CapEx holiday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이리디움을 기술적으로 따라오려면 같은 CapEx 지옥을 거쳐야 되고, 잘못하면 파산이고, 따라오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게, 잘해봐, 그리고 기관 투자자님들 잘 생각하고 투자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원앱이 조용히 2020년 초에 파산 보호에 들어갔다가 조용히 영국 정부와 처음 들어보는 인도 투자 회사의 도움을 받아 다시 파산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젠 원웹은 40몇 %가 영국 정부와 이 인도 회사 소유입니다. 그럼 이제 이리디움 재무제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똑똑한 소프트웨어 개발자 500명 데리고 히트한 SaaS 상품을 가진 회사의 재무제표에 익숙하시다면 이 재무제표는 무슨 공포영화를 보는 느낌일 겁니다. 현재 상장한 다른 우주사업사나 꼭 그럴 필요도 없이 중장비가 많이 들어가는 회사의 재무제표와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포영화도 하나의 장르구나 하는 느낌이 올 수도 있습니다. 먼저 분기나 9개월 매출을 볼 때 5%, 4%라는 우리가 흔히 보는 성장주의 매출을 볼 수 없습니다. 수입 부분에서도 이리디움은 지난 7년간 아까 보신 신세대 인공위성 이리디움 넥스 프로그램을 위해 2.7 빌리언의 막대한 자금 지출이 있어 적자 상태입니다. 3분기 82% 수입 향상은 적자가 그렇게 가파르게 줄었다는 게 아니고 작년 3분기 때 이리디움 넥스트 프로그램이 끝나고 남은 부채를 벌금을 물고서라도 빨리 갚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분기 때 일시 적자가 보통보다 많았던 겁니다. 9개월 대비 수입도 마이너스 16% 적자입니다. B2B는 비즈니스 사이클이 느립니다. 이리디움이 실행하고 있는 사업 개발은 1년에서 3년을 기다려야 재무제표의 모습을 드러낼 걸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똑같은 P&L을 EBITDA, 지출 중 이자, 세금, 감가상각을 빼고 수입을 계산한 것입니다. 부채가 많을 수 있고 또 세금 혜택도 많을 수 있고
또 인공위성 같은 비싼 장비들이 감가상각이 많을 수 있어 그런 거를 다 빼고 재정을 비교하기 위해 흔히 쓰는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당연히 이 큰 지출들을 뺐으니 더 좋은 숫자들이 나오고 마진도 58%, 또 9개월 대비는 59%입니다. 중요한 건 에비다 마진이 높냐 안 높냐보다 큰 지출이 있는 해나 없는 해나 얼만큼 지속적으로 회사를 키워나갔냐를 보기 위한 지표입니다. 2019년 연말 보고서를 보면 오른쪽에 에비다 마진이 2018년을 계기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보시는 김에 왼쪽에 가입자 수가 2019년 말로 130만 정도이고 가운데 제일 큰 비중의 노랑이 벌써 커머셜 IoT 데이터, 산업용 사물 인터넷입니다. 밸런스를 보시면 우선 current ratio, 단기적인 빨리 치료해야 할 재물 부담을 할 수 있느냐를 보는 것이고 그래서 total current asset을 total current liability로 나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current ratio는 2.84, 양호한 편입니다. debt ratio는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부채가 있는지 또 부채로 자금 조달이 되는지 free cash flow로 자금 조달이 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파란 칸의 total asset 나누기 total liability로 확인합니다. debt ratio는 0.58, 반 이상이 부채이고 위험 사항입니다. 자본 지출이 큰 제조업자가 큰 공장 확대는 끝났는데 아직 그 큰 투자에 대한 리턴을 못 받고 있는 상태의 그림입니다. 그럼 이제 예상 주가 분석을 할 시간입니다. 어느 분이 제 유튜브 채널 이름의 뜻이 뭐냐고 물으셨는데 10년의 기간을 두고 10배 되는 포트폴리오 만들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예상 주가 분석의 포인트는 이 주가 10배가 뛸 수 있나, 그리고 제가 경험상 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10년이면 시장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악조건에서도 가지고 있을 만한 주식인가입니다. 예상 주가 분석에는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주로 쓰는 게 현금 흐름 할인 모델이죠. 모델의 큰 그림은 너무 당연하고 말이 됩니다. 쉽게 말해 만약에 어느 회사가 성장률이 10년 후에는 100조가 된다는 예상 가치를 판단하면 그 가격을 리스크와 시간을 감안해 디스카운트를 해서 그것이 현 주가보다 높으면 사고 아니면 안 삽니다. 그리고 꼭 현금 흐름만 아니고 수입도 쓰고 여러 지표를 씁니다. 물론 어려운 것은 어느 회사의 10년 후 가치를 예상하는 것이고 그래서 많이 전문가들의 예상에 의존합니다. 주식평가 정보를 제공해주는 회사들이 많이 있고 또 그 정보 회사들 정보를 모으고 그 회사들을 성적까지 매겨주는 종합 분석해주는 서비스들도 있고 또 한 번 정보 홍수, 좀 심하게 말하면 정보 쓰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우주산업같이 새로운 분야는 월가의 전기자동차 산업을 진짜로 이해하는 전문 분석가가 10년 전에는 없었던 것 같이 현재는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왼쪽은 월가의 이리디움 종합 분석이고 오른쪽은 버진 갤럭틱 종합 분석입니다. 둘 다 절대 사지 말거나 공매도 해야 될 주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월가의 2029년 예상 매출입니다. 공교롭게도 두 회사가 비슷하게 2029년 예상 매출이 1빌리언 정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건 2020년 매출 대비 주식 가격인데요. 4분기만 뺀 팩트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리디움 주식을 가지고 계신다면 앞으로 1년 정도 예상 매출에 12배를 내고 사신 것이고 버진 갤럭틱을 가지고 계신다면 예상 매출에 24,200배를 내고 사신 것입니다. 참고로 구독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식공유 채널이고 끝까지 보셔도 사라, 샀다, 권유한다, 안 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공유하고 있고 시청하시는 분들도 저와 같이 그렇게 같이 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대로 하면 계산은 아주 간단합니다. 현 매출이 576밀리언 정도이고 9년 후면 매출이 배가 뛴다고 하니 딱히 계산할 것도 없이 그냥 다른 주식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굳이 하자면 현 프리미엄을 유지한다면 2배, 이 전문가들이 말을 믿자면 10년 후에는 도리어 하락되어 있을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주식을 왜 아크 인베스트나 베런 펀드에서는 계속 가지고 있고 모으고 있을까요? 왼쪽은 야후에서 가져온 흔히 있는 정보고 오른쪽은 아크나 모든 기관들이 분기마다 소유를 SEC에 보고해야 되는 13F라는 양식이 있는데 그걸 분석해서 가져온 정보입니다. 매수 매도 다 많은데 끝에 가서는 다 합쳐서 보유액이 거진 제자리 걸음인 1.69% 늘었습니다. 아크는 3.3% 늘렸습니다. 참고로 이건 둘 다 2020년 3분기 말 9월 30일자 보고고 4분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도대체 아크의 캐티 우드의 9명의 애널리스트는 어떤 분석을 해서 보고했기에 이리디움도 버진 갤럭틱도 포트폴리오에 끼어 있을까요? 만약에
월가의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근처에도 안 가는 게 좋겠는데요 라든가 우주산업 시대 아닙니까? 덩달아 가야죠. 그렇게 하면 9명의 애널리스트가 다음날 8명으로 줄겠죠. TV나 유튜브에 이런 분들 참 인자하신 것 같은 인상인데 대부분 무섭습니다. 언제나 무섭거나 보통 때는 괜찮은데 미팅에 들어가면 무서워집니다. 이건 얼토당토한 말이지만 제가 만약에 분석 보고를 한다고 치고 다음 섹션을 봐주세요. 제가 쌤이고 여러분이 캐티입니다. 제가 이미 커버한 투자가치 섹션이 끝나고 아직도 관심이 있으면 여러가지 질문이 있겠지만 제 관건은 이것이 어떻게 다른 경쟁사가 미처 못 보는 새 매출로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일 겁니다. 먼저 현재 워가의 전문가들의 예상을 보여주고 어떻게 이런 예상을 했는지 아무 설명도 없고 매출 캐테고리도 안 보여주는 밑도 끝도 없는 주가 예상이니까 먼저 리버스 엔지니어링 한 것을 보여줄 겁니다. 10년 예상은 신도 할 수 없는 거고 한 5년 해봤습니다. 하면서 설마 했는데 그냥 2019년 실적, 2020년 실적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거기에 매년 예상 성장 퍼센트를 넣은 겁니다. 왼쪽은 807 밀리언, 오른쪽에 제 거는 806.9 밀리언, 그냥 반올림 차이입니다. 이미 발표된 큰 사업 라인은 안 넣고 현재 있는 사업 라인만 늘리다가 이 라인은 이 이상 더 클 수 없어. 그러므로 이리디움은 이 이상 더 성장 못해. 그런 그림입니다. 우선 현재 시장 점유율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 회사 인마셋, 시작이 UN 해양기구라서 이 시장이 있기 시작한 1999년 시작부터 100% 독점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이리디움이 이리디움 넥스 프로그램을 성공시킨다는 전제하에 두 번째 세계 해양 안전망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은 업체가 됐습니다. 이게 그냥 독점은 너무하고 최소한 한 회사는 더 있어야지 해서 이리디움에게 허가를 준 게 아니고 이말셋의 위성은 정지 궤도에 이리디움은 저궤도에 있다는 기술적인 장점 때문입니다. 빠른 송수신뿐만 아니고 정지 궤도에 있는 인말셋의 위성은 적도 68도에서 75도 사이에만 작동합니다. 물론 인말셋도 저궤도 인공위성 66대를 쌓아 올리던지 정지궤도 인공위성 2대를 더 쌓아 올리면 해결됩니다. 그러나 이젠 민간인 사업체가 되고 프라이빗 에퀴티사 밑에 있는 회사로서 자금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2022년 정도에는 이리디움이 인말셋의 해양산업 반을 뺏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인말셋이 2019년 비상장 됐기 때문에 인말셋의 2018년 보고서에 기준한 것입니다. 해상통운이 추세가 제자리 걸음인가요? 느나요? 그런 질문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아예 2018년 기준이 보수적이라 좋은 것 같습니다. 여행을 많이 하시는 분은 고고라는 여객기 인터넷 서비스를 아실 것입니다. 처음 나왔을 때는 30분에 20불인가 하여튼 무지 비싸서 회사 비용으로 쓰기도 미안할 정도였는데 이젠 그냥 서비스로 제공하는 여객기가 많습니다. 고고는 세계 17개 여행사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2002년부터 이리디움 고객이었고 인말셋의 고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8년 왜 또 이런 어나운스멘을 낸 이유는 고고가 아예 이리디움 전용 자기네 수신기를 만들겠다고 나선 겁니다. 고고는 장비 렌트비 줄이고 이리디움은 순인공위성 통신회사로 변신한다는 전략에 맞고 많은 사용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발표 때 이리디움 주식이 20% 정도 뛰었다고 합니다. 현재 코비드 상태로 한 2022년부터 재무제표에 보일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성장률이 12% 정도였는데 16%로 잡았습니다. 정부 산업은 이미 발표가 나 있는 캐테고리입니다. 이리디움은 모든 미국 고위 관리나 군대 어느 계급 이상의 통신망을 제공합니다. 암호화를 위해서만 인공위성 한 대가 더 떠 있는데 그 인공위성은 보안상 이리디움 인공위성이 아닙니다. 하여튼 이리디움은 방위산업에 뛰어들기 원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군인들이나 CIA 같은 데서 많이 쓰지만 그건 그냥 부서 버젯 사는 거고 국방성과 계약 같은 것은 없습니다. 왼쪽 칸 같이 조금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보수적으로 2020년 수준에 놔두겠습니다. 화물 인터넷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너무 여기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 간단히 하겠습니다. 현재도 92만 4천 개의 물건들이 이리디움 통신을 사용하고 있고 얼마 안가 사장 맷 대시는 1000만 단위를 넘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IoT는 하도 빨리 크고 단가가 확실한 거라 애널리스트들도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매긴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기겠습니다.
있습니다. 벌써 말씀드렸듯이 이리디움은 장비 산업 원하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호스팅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2019년보다도 적게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듯이 항공관제와 통신회사인 에어리언입니다. 100% 이리디움 산하회사가 아니고 이리디움은 25% 주주이고 모든 관제 통신은 이리디움 인공위성망을 씁니다. 이 개의 대부는 미국의 FAA입니다. FAA가 도입하면 북한과 그 외 몇 나라 빼고 다 도입합니다. 이리디움을 완강히 거부하다가 말레이시아 사건 후 이리디움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용을 고려키로 했습니다. 이 시장이야말로 winner takes most 시장이고 1년 매출이 조 단위가 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빨리빨리 계약하고 바꾸고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국회 허락받고 공청회하고 그러는 분야입니다. 그렇지만 이리디움이 가지고 있는 25%가 이리디움의 가치보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장황하게 했는데 2025년 예상이 271 밀리언밖에 안 는 이유는 절차가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의 2025년 예상 매출은 1.8 빌리언이고 그래서 월가의 애널리스트의 예상보다 배가 좀 넘습니다. 2019년 도이체뱅크에서 주최한 투자 컨퍼런스에서 자기네들을 다른 불안전한 인공위성 통신회사 프리미엄을 매기지 말고 안정적인 파이버리나 셀폰 통신망 같이 에비다 곱하기 21배를 달라고 조른 적이 있습니다. 조금 더 달라고 조르지 딱 달라는 21배 받았네요. 맷 대시는 여러 번 연분기 보고 때 80에서 85%의 에비다 말진을 장담했는데 에비다 말진율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거꾸로 프리미엄을 21로 정해놓고 시가총액을 계산하면 한 31 빌리언 정도, 그러면 현재의 4x가 나옵니다. 리스크를 의논하자면 첫째가 높은 부채율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갚아나가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 예를 들어 연구 개발이나 비즈니스 개발에 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연분기 보고서 읽을 때 Leveraged Free Cash Flow라는 이상한 용어를 봤는데 처음에는 이 회사 에피소드를 관둘까 생각했다가 참 노력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둘째는 코비드입니다. 에어리언과 항공의 매출 저조가 항공량의 저조 때문이라고 매분기 보고 때마다 말합니다. 오래 지속되면 될수록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시장인데 코비드 때문에 딜들이 늦어지고 있답니다. 이건 투자자로서 기회일 수도 있고 너무 오래가면 부채율이 높아서 생각보다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기술적 해자가 높다지만 요새 같은 세상은 또 예상치 않은 경쟁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년마다 오는 높은 자본 지출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저궤도 인공위성은 소모품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벤 앨런 방사선대라는 것이 있고 방사선이 인공위성들을 천천히 파괴합니다. 전 세대가 20년을 버텼으니까 이번 세대도 물론 10년은 더 버틸 거고 로켓 발사비가 급격히 떨어지겠지만 이리디움 사장이 10년이라 하니 그냥 보수적으로 10년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다 보니 아주 긴 에피소드가 됐네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리디움이 내가 추천하는 다음 테슬라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부여한 게 아니고 회사의 역사가 우열곡절이 많아서 재미있게 회사에 대한 책을 읽게 되고 전문가들의 매출 밸류에이션 예상을 그냥 믿어주기 원하지 않아서 어떻게 나만의 분석을 했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어 아주 긴 에피소드가 됐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는 특별히 공유할 문서는 없는데 이 에피소드를 준비하기 위해 만든 파워포인트가 거의 100 슬라이드가 됐네요. 그것을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